내가 좀 뭐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본 적 있나 한번 봐봐. 알았어. 이런 사진 본 적 있어? 나 이거 오,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데? 저거 그 아침에 사람들이 가게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오픈런. 어. 좀 주변에 이렇게 오픈런 하는 분들 본 적 있어? 아니 사실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좀 어때? 이런 오픈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진짜 갖고 싶나 보다. 그니까. 그리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돈도 쓰면서 고생까지 하면서 저걸 하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나 해봤네. 포켓몬 카드. 와. 야 그거는 진짜 근데 오픈런 안 하면 절대 못 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오픈런. 오픈런 했네 생각해보니까. 또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대. 명품을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산다고? 무슨 어. 상관관계가 있지?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명품 판매 건수가 23%나 늘었다고. 주식 살걸. 예. 뭐 백화점 주식? 아니 명품 주식. 그 중에서도 30대는 54.8%. 엄청 늘었네. 30대는 우리 동년배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30대잖아. 그리고 20대는 70%가 늘었다. 20대는 70%가 더 많이 늘었네. 왜 그런 거야? 사실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시민 4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복 소비? 왜 소비로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형이 평상시에 많이 하는 말인데 뭐 씨발 비용 이런 거 들어봤지? 씨발 비용. 비용은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씨발 비용. 말 엄청 하지. 아, 그렇지. 내가 돈 하긴 하지. 비용. 비용. 운전 때만 무슨 비용. 이야기하긴 하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홧김 비용, 씨발 비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유행했어. 그건 근데 들어봤어. 그치? 택시 탄다. 맞아. 막.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갈게. 약간 홧김 비용, 집에 씨발 빨리 비용. 가서 쉬고 싶은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오늘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걸 그냥 확 저질러 버리는 거지. 소비로 푸는. 보복 소비는 이 신조어랑은 다르게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인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떤 제한 그리고 뭐 여행도 못 가고 스트레스 못 풀고 이런 게 있잖아. 그거를 보상하려고? SNS에 어떤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좀 명품을 좀 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홧김 비용, 씨발 비용 이런 것들이 약간 우울한 감정하고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나? 우울증 진단 기준에는 일단은 뭐 과소비 이런 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경험상 이제 우울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요즘 들어서 좀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좀 후회한다. 그러면서 또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쇼핑이 어떤 정신과 상담보다는 싸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예. 그럼 정말로 우울할 때 뭔가 이런 쇼핑을 하는 것, 뭐 쇼핑 치료 이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 인간의 뇌에는 우리가 보상회로라는 시스템이 있거든. 음식을 먹거나 이제 뭔가 물을 마시거나 성행위를 하는 건 어떤 인간 그리고 동물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잖아. 이걸 할 때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이걸 반복할. 그치. 그러네. 이걸 했을 때 뭐 아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사실은 뭐 굶어 죽는다거나 종족 번식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거에 관여하는 물질이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도파민. 도파민. 기쁨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물건을 샀을 때 이런 도파민이 증가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도파민은 일시적인 기분,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돼.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긴 하니까. 그래서 뭐 쇼핑 치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쇼핑할 때만 이렇게 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중독이 될 수 있겠네. 근데 그러면 또 자극을 더 원해야 되지도 그럴 않을까? 수 있지. 좀 그런 말도 있잖아. 쇼핑할 때 우리 뇌가 뭔가 마약이나 어떤 뭐 음주를 할 때와 비슷한 반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인가? 올즈랑 밀러라는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쾌락 중추라고 알려진 영역을 이 사람들이 좀 밝히려고 했거든. 쥐의 뇌의 다양한 영역에 전극을 붙였고 쥐가 이제 이런 레버를 누르면 그 연결된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해지는 내가 셀프로 나한테 전기를 주는 거구나. 특정 영역에 전극이 부착된 쥐가 1시간 동안 레버를
거의 1920번을 누른 거야. 한 시간 동안? 계속 그런 거네 진짜.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 저 부분이 지대의 쾌락 중추다. 그렇겠네. 그 실험을 통해서 저 부분이 어떤 뇌 보상 회로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뭐 보통 전두엽과 변형계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쾌락을 느끼고, 이 쾌락을 한번 느낀 사람은 또 느끼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그렇겠지. 행동을 좀 반복하게 되는 어. 거지. 그래서 어떤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물질에 좀 중독이 됐을 때, 도박이라던가 쇼핑과 같은 행위 중독이 됐을 때 이런 쾌락 중추가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고. 그렇구나. 여기가 계속 자극돼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지금 근데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혹시 나도 이거 쇼핑 중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나만 해도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살 때 기분 그거 있고. 좋거든. 그거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아직까지는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쇼핑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식 진단명은 아니어서 내가 한번 만든 자가 진단. 직접 만든. 근데 뭐 내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없었던 거에서 창조한 건 아니고, 이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어떤 진단 기준에서 도박 중독 진단 기준표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이 중에 한 4가지 이상이 있다면 지금 내 쇼핑이 좀 위험한 수준이지 않을까? 원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점점 액수를 늘리면서 쇼핑을 한다. 그치, 이게 내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네. 쇼핑을 줄이거나 그만두려고 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예민해진다. 이런 게 이제 좀 조절 능력, 통제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죠. 쇼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빌린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쇼핑을 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생기고, 그럼에도 이거를 내가 잘 줄이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네. 이건 되게 심각한 거네. 그렇지. 그리고 진짜 심하신 분들은 물건을 사서 뜯어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아. 그냥 사는 행위 자체가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쇼핑 중독이 좀 계속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나? 이 쇼핑 중독이 어떻게 보면 증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너머에 증상. 뭔가 있다. 내면의 어떤 심한 우울감이라던가 불안감이 이런 쇼핑이라는 형태로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런 자극적인 도파민에 너무 중독이 되면 자꾸 그런 쪽으로만 좀 풀려고 하거든. 어떤 독서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서 내가 목표량을 좀 달성한다던가, 사실 이런 건 어떤 즉각적인 만족감보다는 뭔가 꾸준히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건데, 사실은 너무 즉각적인 쾌락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쇼핑이 아닌 다른 행위에서는 별다른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보상 회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좀 웬만한 자극에는 별로 기쁘다고 보여요. 어지간해서는 그냥 뭐. 이게 들어보니까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더 문제가 되고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백화점을 가야 돼. 그렇지. 근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휴대폰으로 누구나 쇼핑이 가능해. 그냥 24시간 가능하구나.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도 가능하고, 뭐 예전에는 살 수 있는 물건이 제한돼 있다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살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쇼핑에 대한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나마 참게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사라진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찬찬히 생각을 해봤더니 쇼핑 중독인 것 같아.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쇼핑 욕구를 올리는 약간 SNS를 일정 기간 멀리하는 것도 그럼 포켓몬 카드 카페에서 탈퇴할까? 그것도 도움이 되지. 그리고 뭔가 쇼핑을 자꾸 내가 앱으로 보통 한다면 앱을 삭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잔고 이상으로 자꾸 내가 어떤 예산 이상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쇼핑을 하고 남는 금액을 저금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미리 뭐 적금이나 ETF 같은 걸로 자동이체를 되게 해놓고 내가 나의 제약을 만드는 거구나. 그치.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뭔가 쇼핑을 하고 싶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체 행동, 뭐 명상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뭐 산책이라던가 뭐 이런 행동들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쇼핑 중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내면의 우울감이나 뭐 불안감 아니면 내가 뭔가 현재 지금 처한 어떤 스트레스,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를 통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혹은 뭐 조울증과 같은 질환들이 있는지 좀 만나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뭔가 뭐 쇼핑이라는 건 즐겁잖아. 쇼핑에 대한 즐거움을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각자 좋아하는 물건들이 다르겠지만, 근데 주객이 좀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내가 좀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좋겠네요. 예. 홍석천 씨 알지? 알지. 방송인 홍석천 씨가 벌써 신이 넘으셨어. 근데 올 초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거든? 봐봐라. 오? 엄청 화제가 됐었어, 사실. 어때? 저런 몸을 보면? 저런 거 보면은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하다가 유지해야 되는 식단을 보면은 역시 기자 그대로 사는 게 낫겠다. 좀 MZ세대들? 뭐 젊은 분들도 바프 찍는다, 바프. 워낙 이런. 유행이지. 그치. 바디 프로필 문화가 왜 유행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유행을 하고 있던데. 보면 너무 좋잖아. 그 바프를 찍으신 분들의 몸이 나도 저런 좀 몸을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선망? 선망. 그런 한 게 번쯤은 있잖아. 뭐 저런 몸을 갖고 싶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막 쫙 퍼지니까 나도 내 거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이제 바디 프로필을 많이 찍으면서 이제 주목도 많이 받고, 이제 코로나19가 좀 길어지면서 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은데, 자기 관리, 뭐 자기 개발 이러면서 뭐 필라테스, 운동 이런 걸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기왕 운동하는 거 SNS 통해서 좀 내 일상도 공유하고, 그리고 멋진 몸도 좀 공유하고 싶다. 공유. 그리고 뭐 MZ세대들이 좀 3포 세대라고 좀 많이 하잖아. 통제할 수 없는 뭐 집값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 근데 내 몸은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 건강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바디 프로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시는 것만 봐도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운동하는데 2, 3개월 트레이너분한테 좀 고강도 운동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식이요법 그냥 평상시에 먹는 걸로 하기가 어렵잖아. 많이 빼야지. 뭐 닭가슴살,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스튜디오 촬영 비용이 꽤 들어.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없겠구나. 카메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바디 프로필을 옷 입고 찍는 건 아니니까 벗어야지. 좀 왁싱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보니까 좀 삼각 이렇게 남자들도 이것도 새로 사야 되는구나. 집에서 입던 그 사각 입고 나오면 좀 그렇지. 좀 그렇지. 운동 막 완벽하게 하고 트렁크 입고 나오면 조금. 바디 프로필을 제대로 좀 찍으려면, 내가 뭐 셀프로 찍는 게 아니라면 진짜 수백만 원까지. 와, 수백만 원 든다고? 2, 3개월 PT비만 얼마야. 와, 진짜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 뭐 MZ세대 끝에 있잖아, 사실은. 사실 같이 묶이면 좀 민망하지. 형은 사실 뭐 더 소리야. 그렇잖아. 만나면 형은 X세대 아닌가? X사대. 무슨 소리야. 이 형은 막 옛날에 머리 하나 이렇게 기르고. 내 친구들 다 MZ세대야. MZ세대 이제 바프 문화 어때? 나는 사실 나빠 보이진 않아. 한번 그렇게 하면은 더 관심이 생겨서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 있지. 그러면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창윤이 형은 좀 나는 그 바프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어떤 자기 통제감, 자기 조절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 과정을 나는 좀 이제 보거나 들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보면은 수분 제한하고 굉장히 불균형적인 영양소를 먹고 당을 굉장히 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기분 자체가 안 좋아져. 더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난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행이라고 해서 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건 또 아닐 수 아니다.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내과 의사, 그리고 약간 나는 일반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측면에서 보면은 어때? 나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실천하기 되게 어렵거든. 맞아. 진짜 어려워, 진짜. 나 영어 공부해야지? 뭐 사실 이런다고 영어 공부 우리가 잘 안 되잖아. 운동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김에 바디 프로필도 좀 찍어보고 하면 좀 동기부여도 되고,
진짜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딱 성취한 어떤 모습을 딱 보면은 사실 성취감도 좀 느낄 것 같고 이거를 좀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바프 찍으면은 요요가 오는 이유는 뭐야? 사실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바프를 찍는 과정이 이게 너무 가혹한 목표를 좀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 너무 가혹하겠지. 그래서 정말 당을 철저하게 좀 제하고 수분까지 제한하고 게다가 단기간에 하잖아. 당연히 우리 몸은 이걸 기아 상태로 인식을 해. 내가 굶주렸다고 인지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게 돼.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올려. 그리고 있으면 뭐든지 먹어야 되잖아. 식욕을 점점 올려, 우리 몸이 더 많이 먹도록. 그러면은 칼로리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음식에 대한 갈망은 더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보상도 훨씬 많이 줘. 훨씬 기분이 좋아지는 너 잘했다. 또 먹어야 된다. 한 번 더 먹자 막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보통 한 다음에 치킨 같은 거 많이 뜯어 간대. 맞아. 그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대. 우리 몸은 근데 지금 이제 훨씬 저장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살이 찌는 거야. 쭉 찌는 거야. 또 과도하게 하면 진짜 그게 문제가 그래, 되는구나. 그러네. 문제가 돼. 그 건강한 바프 문화를 해야겠다. 주다이트에 찍고 나 뭐 마음껏 먹을 거야. 보통 이런 게 많아.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몸을 가져가기 위함이 뭐야? 건강하게 살려고. 삶을 활력 있게 살고 내가 하는 일 잘하고 이게 사실 우리 건강의 목표잖아. 일상생활에 좀 활력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을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네. 자기가 그 바프가 자기의 목표가 돼버린 거야. 사진 한 장을. 사진 한 장을 이미지가 목표가 돼가지고 이걸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한 김에 바프를 찍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그치, 되는데 그게 좋지. 뭐 형이 말한 것처럼 좀 바프만이 목적이 되면 지나친 일상생활의 모든 걸 좀 포기하고 그치. 제한이 되고 좀 그럴 수 있겠다 사실은. 다이어트는 닥터 프렌즈와 함께. 성공했던 사람이 요요가 와서 그것 때문에 또 엄격하게 다이어트하고 이런 약간 반복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 약간 우울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게 되고 또 본인의 어떤 폭식 행동으로 또 자책을 하고 그러면서 또 목표 달성에 실패, 실망, 또 그것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우리가 가정에서의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로지 목표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바디 프로필을 찍고 성취감을 느꼈다가 폭식을 또 하게 되면 요요가 오거나 또 스스로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또 그게 한동안 또 지속이 되다가 안 되겠다 또 바디 프로필을 찍고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겠구나. 우리가 흔히 거식증, 폭식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섭식장애에도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 있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모델, 발레리나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체중 관리가 좀 엄격한 직업군에서 실제로 이런 섭식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특정 직업군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이제는 이 바디 프로필이 많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또 이런 섭식장애에 걸릴 좀 위험성에 노출이 좀 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요즘 다이어트 강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근데 이 다이어트 강박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다이어트 강박증은 정식 진단명은 아니고 이제 뭐 체중이나 체형에 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갖기가 되게 쉽거든. 또 섭식 장애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워. 나는 말라야 돼라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병원 오시는 사람들 있거든. 진짜 막 깡마른 여자가 들어와 진료실에. 그럼 딱 느낌이 와. 이분은 섭식장애가 있겠다. 그런 분들 들어와서 피검사 하잖아. 깜짝 놀란다. 콩팥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뭐 탈모 당연히 있고 무혈경 너무 오래됐고 사실 우리가 기아 상태가 되면은 당장에 내 생존과 관련이 없는 거부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안 주거든. 오히려 생식은 불리해 사실. 당연히 그렇잖아. 내가 지금 기아 상태인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성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낮아지거든. 당연히 무혈경 오고 성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때 되면은 이 다이어트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자신 스스로에게
점점 가혹해져가지고 자기가 통통하다 생각을 해. 보통 그런 분들은 가족분들이 데리고 와. 창윤 형이 얘기한 게 이제 내 섭식상의 질환 중에 여러 하나인데 가지가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거식증이라고 생각하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 이 분들은 본인이 말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체중이 찌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 음식을 막 거부하고 억지로 토하고 뭐 손목이나 허벅지 이런 게 어린아이 굵기인데도 성인인데 뭐 35kg 막 이러시는데 스스로 본인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체중이야. 오로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살이 찌는 거 그리고 살이 빠지는 거랑 관련이 있어.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성 폭식증이야.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분들은 좀 굉장히 낮은 체중이라면 신경성 폭식증은 정상 체중 혹은 조금 과체중인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막 스스로 멈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자기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폭식을 해. 근데 약간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몰래 먹고 남들 앞에서 좀 안 먹고 근데 이제 폭식하고 죄책감을 느껴. 그래서 구토해. 그 다음이 이제 좀 많이들 또 겪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폭식장애. 둘이 비슷한 거 아닌가? 신경성 폭식증이 나왔는데 폭식장애 또 뭐냐. 폭식장애 환자분들은 조금 과체중인 경우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음식을 스트레스 받으면 스위치 켜진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좀 폭식을 하게 되는데 과체중인 이유는 아까 신경성 폭식증과 달리 음식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야. 폭식.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양푼 비빔밥에 비벼가지고 딱 먹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 구독은 누르셨죠? 근데 섭식장애는 정신과적으로 응급질환으로 분류하던데 그 이유가 뭐야? 어떤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들이 어떤 자살 사고라던가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좀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 정신과는. 그렇지. 근데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 섭식장애 이거는 그냥 병 자체가 문제야. 꼭 자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왜 그렇지? 사실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분들은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백혈구도 떨어져 있고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이런 혈액학적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심전도, 심장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때 굉장히 내과랑 긴밀하게 협진을 해서 봐야 그래야겠네. 우리가 너무 안 먹어버리면 아까 몸의 균형 깨진다 그랬잖아. 탈수가 심하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져.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의 전해질, 칼륨 같은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뭐 정신과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칼륨이 많은 음식 먹으면 부정맥이 생기죠. 그러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폐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나약한 상태가 근데 사실 안 먹었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정말 이 혈관 잡아놓고 정맥으로 영양제를 놓으면서 일단 체중을 불리게 하는 경우도 많아. 맞아. 안 먹으니까. 맞아. 특히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 보통 가족들이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 그 이유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야. 본인이 일단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고 이제 섭식장애를 치료하면 자기는 좀 살이 찔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병이든 막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 치료하는 게 그만큼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이 같이 병발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강박이나 섭식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식단이라던가 내 이런 것들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식사 얘기를 많이 권해. 그러면 오늘 뭐 먹었는지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단 약간 육하원칙? 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있을 때 어떤 감정으로 먹는지 왜 먹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내가 지금 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네.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워낙에 지금 바디 프로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방법이 좀 있나? 극단적인 어떤 체중 감량이나 신체 이미지상이 안 좋은 분들은 SNS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요즘 우리가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내 친구들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치, 막 추천 게시판에서 막 계속 뜨잖아.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그런 이미지들을 나한테 좀 노출을 시키면 내가 더
좀 부정적인 자극을 좀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바디 프로필이 뭐 한때 또 유행이었다가 그걸 또 너무 비난하는 콘텐츠들도 사실 많은데, 그거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뭐 MZ 세대한테 그런 바디 프로필이 성취감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건 너무 좋은데, 좀 어떤 이미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바디 프로필을 너무 일회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과정에서의 어떤 성취, 즐거움들이 충분히 좀 결국은 나를 더 잘 가꾸고 관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몸을 좀 사랑하는, 기록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아인슈타인, 존 F 케네디, 토마스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윈스턴 처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마어마한 위인들의 공통점은 뭘까? 네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오 뭐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위인전에 나왔었지. 위인전. 힌트는 이 사람들은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추측이 돼. 조증? 조증일 수 있겠다. 약간 신나가지고 막 일 엄청 하고 막. 저 정도의 업적을 남기려면은 이게 진짜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뭔가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고 엄청난 리스크를 이것저것 본인이 다 만들었는데. 해야 되니까. 일리 있는 주장이야. 약간 약간 당황했어. 야,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말 준비하고. 맞는 거 같은데? 일리 있는 주장인데 정답은 바로 ADHD야.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에디슨은 주의가 산만하고 정서가 좀 불안해서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특히 어린 시절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돌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ADHD일 수 있다라는 가설이 제기가 됐는데, 쪽잠으로 하루 20시간을 또 일에 매달렸지만 하나에만 좀 몰두하는 게 보단 마음 가는 대로 손대는 습관이 있어서 한 가지를 시작하면 마무리하는 경우도 좀 드물었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비싼 그림일 거라고 추측되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작업도 여러 번 중단돼서 오랜 시간 걸쳐서 세상에 좀 나왔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끝까지 만족을 못했다고 해. 정확히 ADHD란 어떤 병이야? 일단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거든.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 장애야.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과잉행동 및 충동형. 이런 친구들은 좀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못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생각보다 먼저 말이 나와서 막 후회, 막 입을 킥하고 이 말 하지 말걸. 하지 말거라는 말. 이런 게 이제 과잉행동 충동형 이런 증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주의력 결핍형. 우리가 ADHD라고 하면 막 까불까불하고 산만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박소연 씨가 조용한 ADHD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좀 조용하거나 좀 멍 때리고 있거나 집중을 끝까지 못해. 뭔가를 하다가 좀 다른 데 관심이 팔리면 그거 하고, 약속을 좀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좀 자주 잃어버리기도 해. 나 이거 진짜 되게 느낄 때가 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가방 같은 거 나 진짜 자주 잃어버렸거든. 이사하는 날 자동차 키도 놓고 집에서 이사 놓고 온 오는 게 날 아니지. 자동차 키를 원래 이삿짐에 살던 보내가지고. 이삿짐에 보내가지고 차를 못 가져갔잖아. 그러면서 화를 냈잖아.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는데. 아니 뭐 화는 나겠지. 나한테 당연히 화가 나지. 야 이사 갔는데 다시 가야 되니까 그 집을. 그리고 이제 가행행동 충동형이랑 주의력 결핍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 이게 이제 좀 같이 컴바인드된 복합형. 그건 진짜 힘들겠다. 근데 뭐 이런 컴바인드형도 꽤 많아. 많아. 오히려 더 많은 형태가 있어. 근데 사실 보통 ADHD라고 하면은 뛰어다니는 애들이 생각이 나지. 그렇지. 어른은 이제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성인 ADHD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지. 성인이 된 다음에 진단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떤 거야? 많은 분들이 성인 ADHD랑 뭐 소아 ADHD가 뭔가 별개의 질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 ADHD는 갑자기 발병하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기에 모르고 지내다가 발생했던 ADHD가 성인까지 지속되는 거를 이제 성인 ADHD라고 해. 그런
그러면은 소아 ADHD랑 성인 ADHD는 좀 증상이 다른가? 소아 ADHD는 좀 산만하고 과잉 행동들이 뭐 많이 이런 있어. 거.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잘 모르는데 학교에 있을 때는 뭐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좀 튀어. 아,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우리 낙준이가 좀 또래에 비해서 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창윤이가 약간 차례를 못 기다려요. 뭐 이런.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그게 보이거든? 또래들이고 나이대가 비슷한데 뭐 한 30명 중에 한 명이 유독 좀 튀니까 또 친구들이 싫어해. 맞아. 뭐 게임을 하거나 하면 뭐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막 자기가 먼저 한다 그러고 막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안 갖고 오고 숙제도 못 하고 아이도 좀 위축이 되겠네. 위축이 될 수 있어. 그러네. 선생님한테 본인도 많이 스스로도 아니까 다. 혼나고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충동성은 나이가 들면서 좀 조절이 돼. 이런 행동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사회화가 조금씩 되면서 과잉 행동은 이제 성인이 돼서 좀 줄어드니까 이목을 끄는 경우가 없지만 성인 ADHD는 소아 ADHD랑 달리 뭔가 사소한 실수가 좀 많고 좀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실수가 있으면 상사까지는 보지 않지만 내가 조금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이런 집중력 부족한 건 그렇게 쳐. 근데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막 자신감을 잃고 자책을 하고 좀 이런 증상들도 있고 충동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 과소비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게임할 때도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해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릴 때처럼 막 이렇게는 안 하지만 충동이 남아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약간 하고 싶어 뭐 이런. 그래서 좀 성인 ADHD는 소아 ADHD랑 달리 좀 산만한 행동, 막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ADHD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ADHD는 뭐 애들 병이야. 약간 나도 그런 그렇잖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이런 게 없지 않나 이래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동들에 비해서는 좀 적어. 그러면 이 ADHD의 원인이 대체 뭐야? ADHD는 이제 점점점 연구가 진행될수록 뇌의 어떤 신경생물학적 원인이다. 우리가 이제 이마 근처에 있는 뇌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중, 판단, 계획,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두엽의 혈류가 좀 떨어진다. 이게 여기가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구나. 활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거로 좀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뇌의 문제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성인 ADHD의 유병률이 어떻게 돼? 일단은 뭐 여러 조사를 봤을 땐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보통 ADHD 가능성이 한 3에서 8%로 추정이 엄청 돼요. 높네? 근데 이게 이제 성인 ADHD로 가는 게 절반 정도 그럼 적지 않잖아. 적지 않지. 엄청 많네. 근데 이제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소아랑 달리 성인들은 이게 좀 오래됐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성격이구나. 내 성격이다. 나는 원래 덤벙댄다. 게으른가 보다. 이러면서 성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치료까지 이어지는 게 좀 굉장히 힘들어. 그냥 좀 깜빡깜빡하고 집중 안 되고 이러면 약간 좀 우울증의 증상이랑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집중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학업 능력,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충동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이 그렇지. 있구나. ADHD 증상이랑 사실 구별이 어려워. 그래서 ADHD 환자들의 20%가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다. 그것도 높다 비율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ADHD, 우울증 치료를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생각난 그 일이 있는데 내가 레지던트 4년차 때 미국을 갔었어. 근데 그때 여행 경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가져갔거든? 내가 여행 경비를 다 잃어버렸지. 그런 다음에 미국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놀다가 선글라스랑 차키를 잃어버렸어. 한국으로 돌아왔어. 공항버스 리무진에서 캐리어를 안 가지고 내린 거야. 내가 또 캐리어를 찾아가야 될 거야. 그래서 전화 그때부터 하면서 그때 엄청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 와, 지금은 그래도 형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로 근데 그거 잃어버린 4년 차면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와이프랑 비행기를 따로 타긴 해도 그렇지. 그것도 예약하라고 그랬는데 비행기도 따로 예약.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아. 차일피 부르다가 부부인데 따로 가고. 끝까지 보세요. 안 보면 저처럼 됩니다. 성인 ADHD가 좀 중독 같은 거에도 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ADHD 환자들은 뭔가 결과 예측하는 게 좀 어렵고 충동을 절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뭔가 충동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여러 통계를 보면 술이라던가 담배를 좀 더 손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예 ADHD 자체가
중독 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어. 좀 억제가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성인까지 이어졌을 때 이제 중독 관련 질환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요즘 이렇게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니까 그렇지. 나만 해도 그렇고 혹시 내가 뭐 성인 ADHD 이런 생각 좀 들거든. 맞아, 이러면 맞아. 혹시 이걸 자가 진단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진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 한번 있어? ADHD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일에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뭔가 계획적으로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쫙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 세 번째,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골치 아픈 일을 회피하거나 미룬다. 다섯 번째는 오래 앉아있을 때 좀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마치 모토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제 붉은색 표시 있지? 여기에 내가 체크한 게 4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ADHD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 둘은 몇 개씩? 나는 없어. 없어? 또 한 4-5개 있는 것 같은데. 창윤이 형은 사실 좀 근데 사실 확신했었잖아. 약간 의심이 되지. 근데 나 어렸을 때 가방도 진짜 많이 잃어버리고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 안 옮긴 적이 몇 번이 있어. 어릴 때처럼 얘기하지? 현재도 아니야. 지금은 시험을 안 보니까. 진짜. 지금은 답안지 옮겨 적을 일이 없잖아. 아까 오늘 뭐 촬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야. 여기 어디냐 그랬잖아. 일산이지 일산. 구독은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항목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Continuous Performance Test라고 CPT 검사라고 하거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문자나 숫자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클릭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검사에 보면 주의력을 쭉 유지하는 능력, 충동성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종합심리검사 같은 거를 해서 기분 장애가 병발하지 않는지 그거랑 좀 감별하는 게 또 필요하고 다른 물질 중독 같은 거가 함께 지금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어. 그럼 이런 성인 ADHD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나? 사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양성 질환은 아니야. 주의력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뭐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거고 전두엽 기능 저하 이런 뇌 기능 이상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렇구나. 그럼 성인 ADHD 뭐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해.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 분비를 도와주는 약물이고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중추신경 자극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쓰여.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과다 행동이라던가 주의력 저하, 충동성 조절을 좀 도와주고 단기 기억을 상승시키고 반응 속도도 좀 빨라져. 최근에는 이제 서방형 약물이 많이 쓰여서 아침에 한 번 복용하면 12시간 정도 약물 효과가 유지가 돼. 잘 때는 먹을 필요 없잖아. 없어. 부작용이 있어.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 어떤 게 있지? 이 약은 이제 뭐 경미해.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인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좀 식욕 감소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살이 빠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먹다가 안 먹으면 더 이게 갑자기 집중력이 확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약을 갑자기 단약하기보단 좀 단계적인 감량을 하거나 이러는 게 사실은 좋긴 좋아. 치료를 하면은 성인 ADHD도 완치가 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하면 완치가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 어느 정도 좀 복용한 이후에 좀 감량을 하면서 더 증상이 지켜보는 나빠지는지 거구나. 아닌지 볼 수도 있고 출장 같은 거 갈 때는 좀 약을 한번 끊어보기도 하고 서류 업무라던가 뭐 이런 걸 할 때는 좀 복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좀 계속 약을 쓸지 아니면 좀 약을 쓰고 끊어볼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 약물 치료 말고도 ADHD를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선생님 뭐 약은 제가 꼬박꼬박 먹을 텐데 그럼 혼자서 좀 노력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 자극에 집중력이 일단은 쉽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구조화하는 게 중요해요.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일하는 곳과 쉬는 곳을 분리해야 돼. 여기는 공부하는 곳, 여기는 쉬는 곳을 이 내에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도 구조화하는 게 좋아. 이 시간은 일하고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이걸 루틴하게 좀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해야 될 일들을 눈에 좀
크게 붙여놓는 게 좋아.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걸 끝내놓고 이거라고, 이거 끝내놓고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뭐 한 50분 정도 공부하고 짧게 하고. 한 10분 정도 좀 쉬어보고 50분 정도 공부하고 10분 이거를 좀 루틴에서 만들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ADHD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너무 농담처럼 막 야 우리 나도 산만했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겪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문제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어떤 개인의 탓이다, 성격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질환이거든. 치료를 받으면 정말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또 나는 이제 가슴 아픈 게 ADHD 아동을 이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막 자기 탓인 것 보통 같다. 부모님들은 근데 자기 탓을 하게 되지. 뭐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애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내 질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추신경계 자극, 도파민을 분비하는 약을 쓰면서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좌절을 하거나 뭐 자책을 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한 번쯤은 전문가를 만나서 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 혹시 두 명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알아? 몰랐지? 나라마다 다른? 나라마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기후나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막 너무 맛없는 음식 먹다 보면 뭐 식욕 감소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이게 특정 문화, 특정 지역 사회마다 생기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컬처 바운드 신드롬이라고 해. 우리말로는 뭐 문화권 증후군, 문화 관련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이런 하거든. 말은 처음 들어보네. 그치? 환자가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의 어떤 역사, 가치관, 세계관, 정신세계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비슷한 어떤 상황이 처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쪽 문화권에서는 발병을 하지만 또 이쪽 문화권에서는 발병하지 않는, 좀 흥미로운 거는 질병으로 생각하는 문화권도 있고 아닌 문화권도 있어. 그거는 그냥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자연스럽게. 어떤 게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동남아시아나 말레이시아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아모크라는, 아모크? 뭐야? 진짜 처음 들어봤다. 아모크는 뭐야? 주로 남성한테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사람이 막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막 자해 행위를 해. 갑자기 막 그러다가 심한 졸음을 유발하면서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본인은 이 일을 기억. 뭐야? 술주정이야? 술과도 전혀 상관없는. 근데 왜 그래? 약이랑도 상관없고. 아마 이제 단기정신병이나 해리 장애 이런 데 속하지 않을까?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피블록토라는 질환이 있는데 북극 문화권, 뭐 이누이트나 에스키모 여성들에게 보이는데, 며칠 동안은 좀 굉장히 피로하고 우울하고 침울하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이 북극 문화권은 되게 엄청 춥겠지 거기는. 추운 날씨에 막 옷을 찢고 벗고 막 뛰어다니고 막 바깥에서? 와. 초인적인 모습들을 좀 막 보이고, 그러면서 이것도 또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피블록토라고 명명이 될 정도로 꽤 있다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 관련 증후군이 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가 있지? 바로 화병이야, 화병. 화병. 많이 들어봤지? 화병은 많이 들어봤다. 화병은 어떤 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라통이 치밀고 이게 막. 화가 나는 상황을 오랫동안 참다가 그게 맞아. 뭔가 가슴에 한이 되어서 그래서 신체적인 증상을 답답한 나타내는. 느낌으로 가슴을 퉁퉁 치는 사람이 딱 상상이 되는 뭔가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하얀 거 이렇게 딱 하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누워만 있고. 항상 말도 저 화상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게 약간 화병의 어떤 스테레오. 이미지지, 스테레오타입이지. 이게 조선 왕실에서도 이런 기록들이 있어. 화병에 걸렸다. 왕에 걸렸다고 화병에? 화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풀 수 있지 않나? 아 열받게 하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더라고. 화병에 관해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임금은 선조. 이제 선조가 나는 화병을 앓는 것이라 목구멍이 폐색되고 담기, 가래가 더욱 성한데, 선조실록에 나와. 조선 14대 왕이잖아, 선조가. 당시에 뭐 임진왜란 있었고 정유재란 있었고 막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간 왕이라는 오명도 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이런 화가 누적이 되면서 또 화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 선조 다음에 이제 또 광해군.
광해군. 광해군. 광해군도 화병을 앓았다고 해. 기록을 보면 내 원래 화병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 나라의 일들이 많고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광해군, 이병헌, 아 이병헌 또 따라하는 황제 부음이 겹쳐오는 바람에 슬프고 두려워서 감히 병을 말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병을 견뎌가며 출입하고 있는 것이다. 광해군 일기에 이렇게 또 기록이 있어. 왕이 이걸 신하한테 말하면 되게 무섭겠는데.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화병과 왕이 말하는 화병을 듣는 거야. 가 너무 다른데. 언제든지 내가 지금 나를 화병이야? 죽일 수 있을 것 같잖아. 내가 지금 화병이야 이거는. 근데 사실 화병이라 그러면은 그 단어의 느낌 자체가 한의학에서 다룰 것 같은 질환명인데 그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는 화병은 어떤 병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화병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한 가지 질환보다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신체화 장애 등 이제 다양한 진단들의 어떤 증상들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또 하나가 드는데 아니라 혼재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증상들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신체 증상이 되게 특징적이거든. 잠도 못 자고 전신 통증, 뭐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너무 답답해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숨쉬기 힘들고 머리가 무겁고 뭐 명치에 뭐가 걸리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굉장히 뭐 되게 다양해. 다양하다. 증상이 아주 얼굴에 막 열감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특이적이니까 신체 증상이 막 병원에 여기저기 가보고 막 이러는데도 소화기 증상으로 내과를 가면 별로 이상이 없다고 나올 것 같긴 이상이 하다. 없지. 이거는. 정신건강학과에서 봤을 때 어떤 화병의 원인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하고 내가 내 감정을 좀 알아채면서 좀 달래줘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지나치게 좀 억누르는, 그래서 뭔가 내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좀 더 우선시해서 이런 증상들이 신체 증상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타인의 감정을 조금 더 살피고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게 좀 어색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조금 더 취약해서 그치, 뭔가 생기는 우리나라 문화, 유교적 문화권에서 유교적 아무래도 문화권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 실제로 근데 화병 환자를 진료해 본 적 있어? 많지. 많아? 오. 막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잖아. 그럴 때 또 많이 진료를 했던 경험이 있어. 40대 평범한 주부신데 10월 시댁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명절 되면은 뭐 아유 애미야 음식이 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짜네. 이렇게 하면 뭐 전날 와서 뭐 전이라도 부쳐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유 기름을 이렇게 붓니? 전을 튀기니 굽니? 이러면 이제 막 그럼 또 막 명절 가기 전부터 막 잠을 못 자고 답답하고 또 시어머니가 앞에서 그러면 또 그 앞에서 네 어머니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좀 참다가 막 잠도 오지 않고 막 온몸이 뜨거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막 갱년기 증후군인가 해서 뭐 호르몬 검사도 받는데 이상도 없고.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게 오히려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며느리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치 사회적 분위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또 싸울 것 같고 남편한테 또 풀려고 그러면 아유 그냥 요즘 애들 자기 알아서 하게 두세요. 또 막 이렇게 하고 아들한테 또 얘기하면 아들이 아 엄마 뭐 됐어요 막 그거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또 이러니까 이제 또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아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신입사원들이 윗분들 눈치만 봤다고 한다면 요즘은 상사들도 또 막 회식을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뭔가 일을 시키기에도 좀 조언을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않으니까. 시키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은 다양한 군에서도 좀 화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화병에 유독 잘 걸리는 유형이 있을까? 일단은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분들, 그러겠네. 부탁하는 것도 잘 거절 못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막 예스맨. 예스맨 이런 분들이 화병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화가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 그치.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화가 난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단 그걸 억누르다 보니까 뭐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 속 불편감 이런 신체 증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여기는 뭐 아예 화병과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지. 거의 뭐 소리야. 대척점에 있는? 무슨 소리야? 화나면 아우 화나. 아우 배고파. 나 밥 먹을게요. 김밥 먹으면서 촬영할게요. 샌드위치 먹어도 되죠? 만들 건데. 너무 좋은 거야. 좋네. 본인 건강은 뭐 200년 살겠네.
화병이 요즘은 MZ 세대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MZ 세대들은 할 말 한다. 뭐 이런 약간 느낌. 뉴스나 이럴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런데 의외로 MZ 세대들도 화병이 좀 많은 게 20대 환자가 2015년 856명에서 2019년 1477명으로 증가를 했고 30대 환자도 2015년 1293명에서 2019년 1895명으로 증가를 했거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질병 코드를 화병으로 잡지 않으니까 그치. 뭐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화장애 코드로 잡으니까 아마 그것까지 따지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요즘 SNS를 하니까 SNS를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좀 노출이 되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 의식을 하느냐고. 나도 SNS를 하지만 SNS를 사용하다 보면 내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을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보통 좋은 데 갈 때 올리고. 맞아. 그렇지. 뭐 특별한 데 갔을 때. 근데 뭐 현실은 또 막 힘들 때가 더 많잖아. 그렇게 좋을 때 사진 한 장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SNS에서 이렇게 나를 표현한다는 게 진정한 나일까? 페이스북 디프레션이라는 신조어가 심리 용어가 있거든.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더 우울해지는 거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SNS라는 건 또 소통하는데 아주 내 감정을 깊게 표현한다거나 이러진 못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올려도 댓글로 힘내. 맞아. 뭐 좋아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어. 이런 정도인데 내 얘기를 깊게 털어놓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대면만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감정이라는 거는 이 글자나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표정, 맞아. 제스처에서도 서로 느껴지는 거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 가속화되기도 했지만 비대면, 1인 가구 이런 게 좀 늘어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혼자 있는구나 그냥. 내가 요즘은 이제 의대 후배들 병원 분위기도 보면은 회식이 우리 때보다 많이 줄었어. 확실히. 이제 개인 생활이 중요하니까 회식 문화라던가 뭐 사수와 후배 관계 이런 게 사실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일단 선배니까. 근데 이제 선후배의 어떤 순기능들도 좀 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은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혼란을 좀 느끼는 부분도 이 화병이 좀 늘어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 화병의 그런 스트레스들이 뭐 치매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그치. 뭔가?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거든. 화병 증상이 어쨌든 우울과 신체 증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지나치면 치매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또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되고 이거를 뭔가 담배나 술 이런 거를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좀 의존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신체, 정신 건강에 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 얘기 듣다 보면은 혹시 나도 화병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 있어. 이게 이것도 있어? 있어? 일단 첫 번째,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두 번째,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세 번째, 두통이 있다. 소화가 안 된다. 쉽게 숨이 찬다. 화가 나면 얼굴과 온몸에 열이 오른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의욕이 없다. 명치 끝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혓바늘이 난다. 아랫배가 좀 따갑다. 12번째, 모간이 뭔가 꽉 찬 느낌이다. 이런 증상이 3가지 이상이면 화병을 의심해 보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좀 방문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 만약에 내가 뭐 여기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말하기 치료가 도움이 된다. 말하기 치료? 그러니까 말하기 치료라는 거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털어놓으면서 좀 좋아지는 걸 말해. 뭐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내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거를 몰라주고 핀잔만 줬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언어화라고 하는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감정을 좀 관찰하는. 보니까 감정의 어떤 원인을 이렇게 자기가 혼자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감정이 이 원인의 결과로 좀 합당한지 자기가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합당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고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은 아유 나쁜 놈, 화낼 만한 부장놈. 상황이었네. 그러고 이 새끼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오늘 즐거운 거라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좋고 내 생활이 감정에 좌우돼서 뭐 압도되어서 흔들리는 것도 좀 좋아질 수 있거든. 근데 갑자기 오늘 내 감정이 어땠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연습이 쉽지 않을 것 필요해. 같아. 갑자기 그치. 그래서 뭐 감정일기, 우리가 일기를 쓰는데 감정일기 쓴다거나 오늘 내 하루의 감정을 뭐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로 좀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정기적인 운동이라던가 뭐 신체 활동, 뭐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스트레스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화가 많은 세상이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고립되고 삭막해졌고 뭐 이럴 때일수록 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문제고 나만의 시간 없이 막 많은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이러는 것도 감정 소모가 크고 여유가 없으니까 내 성향에 맞춰서 밸런스 있게 적정 수준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